그날 밤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막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야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최소한 8,000원은 나와야 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나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옷 속까지 스며드는 물기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젖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고 지나가는 차들은 나를 모르는 세상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택시같이 타도 되겠냐고 방향이 비슷하다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신발도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타기엔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고 누군가와 나눠 타면 조금이라도 요금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택시가 왔고 우리는 함께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기사님이 히터를 세게 틀어놨는지 금방 김이 서렸습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묻자 남자가 먼저 주소를 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과 방향이 같았습니다. 나는 그 뒤에 내 집 주소를 덧붙였습니다. 기사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슈퍼마켓, 닫힌 철물점,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자전거 한 대, 모든 것이 빗물에 젖어 반짝거렸습니다. 몇 년을 이 길을 다녔지만 밤빛 속 풍경은 언제나 낯설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내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서려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먼저 세워주세요. 기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곳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여기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요금을 말했습니다. 7,500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카드도 안 되는 택시라 그러니 이분이 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잠시 멍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내일 꼭 갚을 테니까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 타자고 한 건 그쪽이었고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 것도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내가 내달라는 겁니까? 기사님도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빗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의 시선, 남자의 표정, 빗소리까지 모두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절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그냥 내려버릴까? 하지만 이미 상황은 나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결국 그 사람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기사님께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아들고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서서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속에 흐릿하게 사라지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나는 기사님께 다시 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스름 돈으로 겨우 2,500원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상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했다는 느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넘어온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젖은 옷을 벗어 걸어두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면서 나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택시비를 내지 않을 생각이었던 걸까? 전화번호를 준다고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일 연락을 해서 돈을 갚을 거라고 믿을 수도 없었고 설령 갚는다 해도 이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마음속에 무언가 덩어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쉽게 삭지 않을 것 같은 덩어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나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그 남자 얼굴이 생각나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혼자 밥을 먹다가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그 돈을 내야 했을까? 왜 나는 그냥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선한 척하다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 나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다. 남을 도우려다가는 오히려 손해만 본다. 그렇게 마음속에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먼저 의심부터 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봐도 괜히 나서면 오해받을까봐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려다가도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은퇴를 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 건강하냐는 물음, 그리고 바쁘다는 이야기. 나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동네를 걷다가도 아는 얼굴을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면 또 무언가를 부탁받을까봐, 쓸데없는 이야기에 시간을 빼앗길까봐 그냥 피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점심을 기다렸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을 기다렸고, 밤이 오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목소리마저 낯설어졌고 거울 속 내 얼굴도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가 우편함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대상 명상 프로그램,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모임, 가벼운 운동 교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봤자
별 의미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복지관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더니 젊은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단지 받으셨나요? 한 번만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그래도 한 번만 와보시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 없이 명함만 받았습니다. 직원은 밝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을 때 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까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니 문득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하루를 또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게 싫었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오셔서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차분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 돌덩이가 하나 생깁니다. 그 돌을 계속 품고 살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가 결국 나를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남을 향해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날 밤 택시를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사라진 남자의 뒷모습, 내 손에 남은 2,500원, 그날 이후 쌓인 불신과 경계심. 나는 그 일을 몇 년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남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세상을 믿지 않았고, 결국 나 자신마저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안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도 처음엔 마지못해 왔는데 오니까 생각보다 좋더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산다고 했습니다. 나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 계속 나오실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주에 보자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날 밤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날 밤을 후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이번엔 명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병원 가야 하나?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시간을 때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어느 겨울날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사람이 카드가 안 된다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른 카드 있으면 그걸로 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뒷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손해인지 이득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상하게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나를 보았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니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계산을 했습니다. 15,000원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화번호라도 드릴게요. 꼭 갚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떠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억울하거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내게 그럴 여유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택시에서 돈을 내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내야 했고,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날 밤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빗속에서 사라진 그 남자. 이제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오랜 시간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지만 동시에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가게 되었고 스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용서와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묶여있던 끈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한 건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일을 붙잡고 있던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지난주 복지관에서 스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만남도 나쁜 만남도 모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내려놓음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 그 만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원망만 품고 산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들여다본다면 모든 만남이 스승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택시에서 만난 남자도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분노와 불신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용서와 자유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남을 도우면서도 조건을 따졌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도움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 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요즘 나는 가끔 그 남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그에게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기억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 같았다고, 순진했다고 자책하던 나 자신을 이제는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고 조금씩 치유해가는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억울함을 품고 계신다면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